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취임 12일 만에 이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전 G7 정상회의가 여러 변수 속에 빠르게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 여파로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G7 정상회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중동의 평화를 촉구하던 공동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고 시간까지 확정돼 진행이 확실시됐던 한미 정상회담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뿐 아니라 트럼프발 상호 관세 문제 등 각국의 외교 안보 연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인데요. 급변하는 국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관계 등 외교안보 전문가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고베 총영사를 지내셨죠. 일본 전문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섰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전,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관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트럼프는 지금 피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본인 위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뭔가를 지금 이뤄내기는 힘들 거라는 자기도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냥 피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이미 협상할 생각이 없으니까 먼저 떠나지 않았나 싶어요. 협상할 생각이 있었고 의견을 나눌 생각이 있었다면 조절을 해서 기다리지 않았나 싶고요. 트럼프한테는 더 큰 아젠다가 있는 거고 트럼프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행동을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취소된 거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나. 국민들이 필요한 게 약간 실용적인 정치, 외교, 모든 게 좀 실용성을 가진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잘하는 것 같아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단기간 내에 갔는데 아무리 실용주의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일 한국이 그 삼각 체제 하에서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실용주의가 나와야 되지. 실용주의라 해가지고 어떤 비율이 50대 50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역사적으로나 우리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건 부합하지 않다. 중심축은 항상 미국과 일본에 있다. 한미일 모두 다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방위에서 한국 혼자서 막기에는 아직 미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미국이랑 좀 더 가까이 하고 일본이랑도 물론 역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 국방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두 분께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먼저 박원곤 교수부터요.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죠. 지난 6개월간 리더십 부재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찾아왔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시민들의 그 분석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결국 정상 외교가 다시금 복원이 된다. 외교의 핵심은 정상 간의 만남이죠. 더군다나 트럼프 시기에는 그것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 물론 이번에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복원을 강조하셨는데 양 교수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예, 역시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선 전반적으로 한국 외교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한국 외교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을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입증을 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 완전히 돌아온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G7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들 국가들이 들어있고 독일도 있고요. 그래서 서방의 주요국 회의거든요. 정상회담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국이 수년째 지금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이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의 서방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무역이라든지 그런 규범 질서 특히 지금 최근에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마당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그 G7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함으로써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국 외교가 서방의 주요 정상들과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은 정말 이제 이재명 외교의 첫 스타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참석을 결정한 적은 좀 고민도 있었다면서요. 아무래도 취임한 이후에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됐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외교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준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있어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취임하는 게 맞느냐 취임 이후에 바로 방문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촉박합니다. 특히 한미 간의 통상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만약에 지금 한국 외교가 이게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방 각국으로부터 약간의 이제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참석이 맞았다, 옳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도 기대가 됐는데 박 교수님, 뭐 미국의 사정이 워낙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는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휴전과는 관계가 없다.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 훨씬 큰 것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남기게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시민 발언에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협상을 원치 않아서 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어느 정도 이 정도 돌발 행동은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일기 때도 많이 경험을 했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공교롭게 그때도 캐나다에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고 그 마크롱 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계속 이렇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뭔가 이렇게 따지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결국 공동 성명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G7에 나타나서 트럼프는 G7의 나머지 국가들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계속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떠난 이유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큰 틀에서 G7에 별로 그렇게 있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떠나면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게 참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귀국 이유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결국 이스라엘 이란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영어로 stay tuned, 기다려라. 그러니까 완전히 또 하나의 리얼리티 쇼를 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판단에는 역시 G7에 그만큼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도 곧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C에. 그래서 NSC 회의를 할지 안 할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건 와서 본인이 아마 왜 이렇게 빨리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것들은 알고 간 거고 이란 이스라엘 그것도 뭐 당분간 쉽게 뭔가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 일부에서 나오는 미국의 참전 가능성 나중에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기다려봐야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친이스라엘, 친네타냐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양쪽의 경고를 보내는 내용이 아닌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에는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G7도 조금 이스라엘 쪽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역시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다자간의 협상을 하는데 그 자체가 그 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긴장 완화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지금 G7 각국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게 아니고 완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이 이란과 충분히 협상을 해왔는데도 이란 측에서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특히 트럼프 정권의 친이스라엘 정책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연 G7이라고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노선에 맞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공동 성명을 보게 되면 유럽에 있는 G6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있다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란이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테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란이 지금 원상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지금 이란을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일부러 회의장을 박차고 따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말씀대로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8년에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모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 일본 아베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다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뭐랄까 몰려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의 트럼프 정권 내부의 반유럽 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그 어떤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내에서 우파들을 지원하거든요.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그 미국의 이런 그 뭐 주요 인물이 등단해 가지고 예를 들면 독일에서 안보 회담 이런 데서 유럽을 굉장히 비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미국과 유럽 간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마가주의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주변의 인물들은 유럽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유럽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뀐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제 정치를 이해하고 한국이 어떤 국제 정세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박 교수님 방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귀국하는 이유가 무엇일지라는 이제 말씀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백악관은 복귀했는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 리얼 엔드를 원한다며 이란의 핵무기 완전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 앞으로 이틀 안에 알게 될 것. 그래도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한번 그 이스라엘 이슈는 당연히 다루겠죠. 예. 왜냐하면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공방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 문제는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과연 일부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예상들도 나오는데 거기엔 좀 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이 사람이 전쟁을 되게 싫어합니다.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갖고 온다 해갖고 전쟁을 혐오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예. 그 대신에 전쟁 외에도 다른 방법, 뭐 관세죠. 늘 얘기하는 것처럼 관세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200%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군사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도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트럼프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 지난 4월부터 이란과 핵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번 했고 원래 15일 6차 회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 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농축 우라늄 권리를 주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란은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자신들이 주권 국가로서 농축 우라늄 그것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는 가져야 된다 하는데 미국은 그것이 안 된다 해갖고 거기서 협상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이란을 공격한다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리지 못했을 겁니다. 네. 말려도 네타냐후는 공격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 어차피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현재같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란의 핵 능력이 5년에서 10년 뒤로 후퇴한다. 그러면 결국 핵 합의를 이룬 거랑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계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아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는 있다. 당연히 먼저 말로 이란의 핵 포기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교수님께서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지하 60m까지 파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를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네 아직까지. GBO 57인데요. 예. 그 가능성은 조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근데 그게 좀 복잡한 문제가 GBO 57을 투하할 수 있는 게 미국의 B2밖에 없거든요. 전폭기가 그 전투기 그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GBO 57 그 벙커버스터를 직접 사용하게 된다면 미 공군이 참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트럼프가 거기까지 갈 것이냐에 예.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신 보도를 따르면 이틀 안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상당히 이 가능성이 높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그건 우리 측 사정이 아니라 미국 측 사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로서는 더 우리 쪽 사유가 아니니까 좀 시간을 벌었다. 또 중국과 일본의 협상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또 참석하게 되면 만나도 된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든 기본적으로 7월 8일까지는 협상이 종료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의 경우에 24%고 우리는 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배터리가 이게 주요 수출품인데 이 모든 것들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것도 지금 관세가 50%에 붙거든요. 예. 예를 들면 철강이라고 하면 그냥 철강이 아니고 전자제품 안에 들어있는 철강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고 예를 들면 우리로서는 지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10%대로 떨어뜨린 영국 같은 사례가 좋은 사례죠. 그건 이제 5월 하반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30%로 결정이 됐고 영국은 10%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지금 24, 2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희망사항으로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해가지고 7월 8일이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며칠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이걸 동력으로 해가지고 실무회담을 가속화시키면서 상당히 우리 쪽에 유리한 결론을 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이 사라지면서 이제 남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7월 8일까지 기본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을 따로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미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달 24일, 25일 네덜란드 해외에서 지금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그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면 그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방위비 분담 문제, 그다음에 관세 문제 이것들을 일괄 타결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일괄 타결은 없지만 정확한 어떤 프레임 자체는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끝나버린 거니까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새로 이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부담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과연 그러면 지금 뭐 18, 19개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데 다 7월 8일에 끝낼 수는 있는 건지. 박 교수님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재차 만남을 해야 되는 또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저는 양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그렇게 했으면 좋았다라고 또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동시에 참 어려운 협상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일반 이시바 총리도 결국 만났는데 아무런 그 소득이 없지 않았습니까? 현재 말씀하신 국가 중에 유일하게 영국만 가능한 거고 이번에 서명을 했죠. 근데 영국은 원래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외고 뭐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지금 예상하기는 그 데드라인까지 과연 얼마만큼 국가들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큰 상태는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플랜 B까지 생각해서 그 전에 뭔가 협상을 해서 돌파를 하면 좋긴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1차적으로 25% 관세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부터 이렇게 거칠게 요구하는 것이 미국이 확실히 여러 가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우위를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글쎄요, 그 서두르는지는 않긴 하겠지만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 협상이 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좋지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양 교수님 지금 방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일 관세 협상도 썩 지금 잘 진행이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언제나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세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잘 지금 타개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동차 관세 협상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미일 간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560억 달러가 되고 일본이 한 600억 달러, 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역 흑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자동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 수출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영국 말씀을 하셨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형 제조국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주 명품 카는 있지만 명품 자동차는 있지만 그 수출 분량이 미국이 수출하는 분량이 우리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예요. 우리가 150만 대 된다고 하면 14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대미 수출의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도 이건 이제 굉장히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측으로서는 지금 24%가 돼 있는데 10%가 기본이고 14% 추가돼가지고 24%고 우리는 25%로 돼 있거든요. 7월 8일까지 이게 안 되면 이게 확정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은 조금 더 연장돼도 차분히 하는 게 낫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걸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4%, 25%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걸 또다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낮춘다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도 일본이 벌써 6차례에 걸쳐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또 이번에도 우리는 못했지만 일본은 16일 날 미일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측은 고민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큰 데다가 자동차의 그 부분만 따로 떼내 가지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는데 자동차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하자는 게 일본 측의 요구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것을 미국 측은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개별 품목에 대한 조정은 안 된다. 일괄적으로 일단은 14%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24%를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이 비율 조정을 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고 현재 상태로서는 아마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7월 8일까지 기본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어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좀 최근 들어서 미국이 단호해졌다. 대체로 지금 보는 시각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연했던 미국이 단호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수님 그럼 우리도 지금 새 정부다. 우리가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일본이 먼저 아니냐. 우리 조금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데 시간 벌기 전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미국은 용인치를 않을까요? 제가 시간을 조금 두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이 이번 관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예 일종의 그룹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가 한 3개 정도로 그룹으로 나눠 놓고 예를 들어서 뭐 20% 그룹, 30% 그룹, 40%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이 그룹 간에 이동도 가능하게 만들겠다 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의 무역 적자 흑자의 그 양도 있지만 안보에 관한 것을 얼마만큼 미국에 기여하느냐.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두 개를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면 이건 앞으로도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관세율이라는 것도 정해놓고 우리가 그간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해서 계속 말을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조정이 또 가능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협상을 할 때는 당연히 7월 8일 날 있는 관세 25% 부분도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이 안보의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는 포괄적인 패키지를 좀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려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5월 31일 날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한 얘기를 보면 더 이상 안미 경중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그런 거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11일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경제와 안보 현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4월 26일 날 다시 관세와 방위 분담을 연계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와 안보 두 가지 패키지로 연결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예. 그래서 저는 경제와 안보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새 정부의 입장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말씀은 맞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로는 통상 문제 관세 문제만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방위부 분담 문제까지 토탈 패키지로 해가지고 미국 측이 압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말씀대로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생각대로 관세 문제만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방위 분담 문제도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런 그 말하자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것. 도식 자체를 부정하면서 한꺼번에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협상을 좋아하면서도 상대방을 갑자기 놀리키면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는 그 협상 기술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많이 저는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는 맞는데 관세 자체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방위비 분담 문제 나오게 돼 있고 그럴 경우에 지금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1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한 15조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게 1조 5천억 정도거든요. 10배네요. 10배예요. 딱 지금 10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토탈로 가지고 나와서 한국을 압박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이 통상 관세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의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 앞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결국 중국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새롭게 등장한 한국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으로 물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스티브 미란 그 백악관 경제위원회 자문위원장이 아예 이런 얘기를 지난 4월 달 허드슨에서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을 견제를 만약 동맹국이 적극적으로 동참 안 하면 그러면 관세를 올리겠다.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서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 한국이 그만큼 역할과 책임을 더하라는 얘기고 예. 이거는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이 인도 태평양에 있는 동맹국도 전체 국민 총생산의 5%의 방위비를 부담해라. 굉장히 그 높은 액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한테 한국뿐만 아니고요. 이건 사실은 모든 동맹국한테 다 적용이 되는데 예.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한미군과 또 방위비 이야기는 2부에 좀 더 할 수 있어서 1부에서는 조금 더 일본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올해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일본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나요? 역사 문제 관리를 위한 3대 원칙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는 이제 한일 양국 간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자. 또 하나는 이제 양국에서 지금까지 약속한 것은 지켜나가자. 그것도 어기지는 말자. 예.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양국 국민을 설득해 나가자. 이 3대 원칙을 지금 나가시마 그 총리 보좌관이 이번에 와가지고 일단은 그 한국 외교협회가 주관한 강연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상당히 그 제안은 좋게 보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굉장히 조금 내심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예를 들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 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측이 이걸 어겼다라는 건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인데 그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한일 간의 합의는 그대로 준수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내에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된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낸 강제 동원 제3자 채무 변제 말하자면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한국 정부가 기금으로 대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 그 내포돼 있다고는 봐요. 예. 단지 이제 우리 측이 환영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양국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자. 한일 양국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적인 이익을 먼저 공유하되 적어도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기존에 했던 약속 예를 들면 이겁니다.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에서는 분명히 과거사를 직시하고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아베 총리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사죄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일본 측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일 양국이 약속해온 공통의 부분을 지켜나가는 그 부분이 일본 측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나간다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정부도 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역사 문제 관리를 위한 3대 원칙 내용이 가볍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단기적인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양국의 장기적 전략 이익을 잊지 말 것. 과거의 합의, 정부 담화 등을 최대한 존중하고 결코 후퇴하지 말 것. 양국 국민들을 용기를 가지고 설득해 나갈 것. 박 교수님 이게 윤 정부 때 컵의 반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일본의 시동이 걸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좀 덕담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직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우리 정부의 반응을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본이 과거 합의를 존중했고 결국 후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이번 제안에 성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정부에서 예.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가 매우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이런 굉장히 변화되는 세계 질서 특히 트럼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더욱더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 아마도 유사성이 가장 큰 국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 위협이라는 것에 공통으로 노출돼 있고 또 하나는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특별협정 SMA를 맺고 있는 두 국가거든요. 나머지 동맹국은 이런 형태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미일이라는 틀이 이미 맞춰져 있고요. 그럼 바이든 행정부 때 해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였고 이 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틀 안에서 트럼프를 같이 상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협력의 도가 정도가 높다면은 같은 입장으로 트럼프를 설득해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부분인데 하나 이번에 G7에서 제가 유심히 보고자 했던 것은 한미와 한미일이 과연 일정 수준의 뭔가 대화가 있을 거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정책 검토 중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 한미일의 중요성은 한일이 같은 입장을 갖고 오히려 미국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양 교수님, 근데 일본과 이재명 정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정부죠. 윤석열 정부 때의 이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안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이제 민주당은 반발했었는데 계속 이걸 또 철회한다든지 취소하기도 간단치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여기에 상응하는 좀 조치를 이재명 정부의 협력 관계에 내놓을 필요가 있을 텐데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 상당히 이제 우구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여론을 보게 되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또는 한일 관계는 중요하고 이것은 유지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제3자 채무 변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전 정권의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시각각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한 달 전만 해도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굉장히 불신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일본 언론들 이렇게 흐름 추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일본 측이 좀
좀 아파하는 게 이제 위안부 문제거든요. 그럼 일본군 위안부 그 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 그 지원단체, 시민단체의 기본 입장인데 이것은 선거 공약으로 이미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 문제는 지금 약 60명 가운데서 20몇 명이 돈을 받았고 한 40명 정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대로 그대로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분들도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공백이 있고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메꿔 나가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저는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 더구나 이제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지금 이시바 총리는 한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심이 깊은 분이고 자민당 내에서는 적어도 그럴 만한 정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베 이후로 굉장히 좀 열악해졌고 일본 정치가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우경화됐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시바 총리와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입장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미중 갈등, 중국의 대도 이런 것들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대만 문제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 어떤 글로벌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입장이 같은 건 분명하고 서로 간에 적어도 신뢰 구축. 한국과 일본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 구축이거든요. 예.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양 교수님 셔틀 외교는 계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셔틀 회담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또.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G7 현장에서 열립니다. G7은 셔틀 외교가 지속된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한일 앞으로의 관계에 좀 전망을 밝게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박 교수님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이 슬로건이 철학이 실용 외교거든요. 그런데 이 실용 외교가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직은 구체적인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실 이번 대선은 워낙 이상한 위중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각 그 진영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제가 같이 협업하는 민간 연구기관 한 곳에서 선거 한 2주 전에 당시 위성락 의원과 또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모시고 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당연히 실용 외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기억하기에는 위성락 의원 당시 의원이 하는 말은 이 실용 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뭐 완전히 없는 어떤 바탕은 아니고 일정 수준 기준은 있고 원칙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정책을 아주 공식화하는 그 과정에 있고 만들어 가준 과정에서 뭔가 이 기준점은 있겠죠. 예, 그것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 보면 약간 균형 외교로 의미로도 들리는데 그런 실용 외교 연장선상에서 박 교수님 보시기에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저는 그 균형 외교라는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했었을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실용 외교 특히 균형 외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전에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동맹을 중시했는데 거기서 균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말씀하신 중국 쪽으로 더 비중을 두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게 공교롭게 영어로 균형이라는 게 밸런싱이라는 의미가 돼버리는데 그게 완전히 의미가 같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밸런싱이라는 게 영어 의미는 상대방을 좀 더 뭐랄까요 이렇게 억제하고 상대방과 균형인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읽히거든요. 또 하나는 실용이라는 개념도 국익을 우선을 하는데 그냥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익을 앞센다. 그러면은 이전과 한미 관계는 이전보다는 좀 더 약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정부 출범했으니까 이런 정책을 가졌다라는 것을 갖고 앞으로 충분히 설명해 나갈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제가 이제 부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실용외교 국익외교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가치외교가 가졌던 모순 폐해 그다음에 실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의 결과를 본다면 한일 관계는 개선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고 북한에서 적대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어 버렸고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됐고 그다음에 한러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동북아 전체의 긴장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전쟁 가능성 높아졌고 그런 점에서 평화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 코리안 리스크가 가중이 되면서 한국 경제도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그 어떤 악순환이 지속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떤 가치 외교라는 것이 말씀대로 이제 실용 외교가 있고 가치 외교가 있다면 사실은 가치 외교라는 것은 그것은 이념이고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념 과잉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나친 측면이 있었고 국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우리 기존의 외교 노선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가지고 제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균형외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균형외교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것은 실용외교, 국역외교는 쓰지만 균형외교는 노무현 정부 때 썼던 많이 이야기고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됩니다. 이것을 주변 국가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해외에서 벌어들인 무역 흑자 가운데서 80%가 거의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고 경제적으로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외화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또는 이제 좋은 관계에서 만들고 남북 관계도 안정시켜야 어떤 주식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제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오히려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또는 지금 북미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패싱당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담이라든지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원시키겠다는 의미에서의 국익외교, 실용외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박 교수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제가 북한학과이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하셔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2024년 12월 김정은이 직접 선포했던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이 과연 한국 정부,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노선을 전환한다라는 것, 더군다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김일성 시기부터 2대 역사적 사명이라고 얘기했던 통일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이 됩니다만 가장 땡겨서 얘기하면 2017년부터 북한은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저는 한 21년부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그것은 한국 정부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앞서서부터 준비가 됐던 것들이고 그러면 우리 정부의 그런 어떤 입장과는 상관없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김여정이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이제는 대한민국에 필요했으니까 진보든 보수 정부든 상관없다. 다 흡수 통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강경 정책이라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선택이 크다라는 것이고 물론 앞으로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이 노선이라는 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해져 버렸죠. 어쨌든 김정은은 트럼프와 대화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통해서 또 북한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차비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외교적 과제 짚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는 24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참석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은 미정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갈 것 같긴 한데 확정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고민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저는 G7보다 이 나토 그냥 사실 나토 정상회담이 아니라 나토 예. 플러스 IP4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G7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G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종의 옵서버로 초청을 받은 거고 예. 이 나토 회담은 지난 3년간 나토 IP4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죠. 한국 을 포함해서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네. 4개국. 이게 3년 됐으면 국제 이 다자 무대에서 3년 정도 연속이 됐으면 일종의 제도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고, 근데 거기를 만약에 참여를 안 한다면은 뭔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토 IP4는 명백한 목표를 갖고 물론 트럼프가 이번에 등장해서 이것을 또 많이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그것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인도 태평양 결국 또 중국 견제 얘기로 귀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한 모습으로 나토 32개국이랑 IP4 4개국이 힘을 합쳤는데 만약에 한국이 거기서 가지 않는다면은 그 단일 대우에서 한국이 빠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것이 오히려 G7 참여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연계해서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저는 적절찮은 메시지가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고 또 그런 서방 국가와의 입장이 돈독할수록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앞으로 우리의 중국 관계는 저도 분명히 지금보다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IP4와 나토의 그런 관계를 훼손하거나 그 관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서 중국과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 교수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반대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토론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토 회담이라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메인이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IP4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그 유럽에 있어서의 러시아 견제를 또 아시아까지 확장시켜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이 몇 년간 지금 참여를 해온 상태인데 일단은 저는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나토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나토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각국당 GNP 5%, GDP 5%를 전부 다 올려야 된다. 국방비를 올려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유럽 각국들도 지금은 미국이 여기서 나토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각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프랑스나 독일도 상당히 적극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토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앞으로 있을 어떤 나토 내에서의 회원국들의 방산에 관련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적어도 지금 이 나토 플러스 4라는 것이 인태 전략에서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참을 하되 그렇지만 불필요한 대립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죠. 참여는 하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지금 양교 교수님도 참여의 이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박 교수님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의 좀 마찰도 있습니다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24일, 25일 중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해 볼 수도 있겠네요. 또 한 번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을 것은 명확합니다. 이게 G7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토에 대해서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다 동의를 하는데
트럼프는 더 이상 대서양 동맹은 따로 분리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미국의 전략가 사이에서는 굉장히 비판의 요소가 되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나토와 IPEF를 같이 연맹하는 거.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거거든요. 네. 영어로 페더레이트 한다는 거. 그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대서양의 그 32개 사실상 세계 최강대국들인데 그 강대국과 힘을 합치면 중국 견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유럽 방위는 나토 니네드가 책임져라. 대신에 미국은 IPEF 이쪽 인도 태평양으로 집중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럼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그런 식의 그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까 모두의 그 양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 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미넨 안보회의에서 JD 벤스가 가서 얘기를 해갖고 저는 아직도 그 표정 거기에 그걸 듣고 있는 유럽의 지도자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수가 한 번도 안 나왔고요. 뮌헨 안보회의라는 것은 나토 유럽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건 러시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르게 유럽 각각 국가에서 일종의 극우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 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말이 있는데 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나토와의 관계가 앞으로 좋을 수는 없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변화 시점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다음 변화에 따라 맞춰가는 것에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유럽 관련된 우리의 대응이 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지정학적으로는 동부가 있습니다. 양 교수님. 지난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군사적이었든 인도적 지원이었든 아니면 추후 산업적인 이 고려였던 간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매체에 속보가 들어온 걸 보면 북한 러시아의 공병 1,000명 군사 건설 인력 5,000명을 파견키로 했다. 북한을 생각해 본다면 우크라이나에 전혀 관심을 안 기울여야 될지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의 최대 실패라는 것이 북방외교가 완전히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중국하고 당시 소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교를 맺으면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고 또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서의 어떤 대화 채널 같은 것도 만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최대로 악화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한다는 말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은 지켰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건 아닙니다. 미국을 경유해 가지고 들어간 것이고 인도적 지원에 이제 잠정적으로 머무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언서를 통해 가지고 지나치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화나게 한 게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되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을 긋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이 입장이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앞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또 2, 3년 뒤에는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복구라든지 또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복구라든지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그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파병까지 하게 되는 이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공고해지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ICBM 기술을 제공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최악의 상황까지 아우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은 적어도 파트너로서의 한러 관계라는 것을 다시 복원을 하면서 북한에 불필요한 어떤 고급 어떤 ICBM 대륙간 탄도탄 기술이 이전되지 않도록 러시아에 자제를 요청하고 거기에 이런 상황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네. 이전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이 북방 외교 실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실책이었다고 봅니다. 네, 양 교수님은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석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은 이 이재명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맞게 우리 정부가 정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은
뭐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 정부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논의는 뭐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인도주의적인 지원 측면에서는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 위기 중에 하나인 것은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는데 그것도 일단 1차적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24시간 내에 그것을 다 종결한다는데 지금 결코 안 되고 있고 푸틴도 결코 뭐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전쟁이 좀 마무리될 부분은 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가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서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제 판단에 이제 앞으로 정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러시아가 유럽 국가와의 의미 있는 경제 그런 그 교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주적으로 완전히 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푸틴 대통령이 뭐 수년 전에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 활로는 결국 동방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결국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것이고 지도를 보면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파트너는 사실은 한국,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러시아의 한국 대사관한테 러시아가 굉장히 잘한다라는 얘기가 또 들리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을 파트너. 근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 상황과 이것을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유럽과의 관계도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갈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전쟁이 종결되는 상황을 좀 잘 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지원 비용이 사실상 또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지 않았겠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또 외교 관계도 맺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입된 비용의 회수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제 전후 복구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어떤 담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상황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전후 복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지금 나토 플러스 IP4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토 회원국가의 공감대는 필요하거든요. 인권 문제도 있고 이건 부당한 전쟁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필요하고 전후 복구에 대한 어떤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계속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는 주체가 이미 유럽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깊이 개입하고 있고 미국과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간의 협상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수도 있는 또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점에서는 유럽 자체의 주체성으로서는 비중 자체는 크게 많이 지금 저하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박 교수님이 또 북한 전문이시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의미해서 전단 살포 중지 또 대북 학생기 방송 중단이 아니라 중지입니다. 중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도 소음 발생을 중지는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이 남북 대화도 곧 열릴 가능성도 있고 한 걸음 좀 더 진전된 관계로 갈 수 있을까요? 남북 대화가 저는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북한은 노선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지난 3월인가요? 북한에서 표류해서 온 그 북한 주민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지금 샤워도 안 하고 있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돌려보내려고 북한한테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전혀 묵묵부답인 상황. 완벽하게 대한민국과 단절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의지라고 읽히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동해선과 경의선을 폭파해버렸고 한국과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단 그 확성기 문제는 이건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접경 지역에서 이 불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위협 감소의 조치는 분명히 필요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북한이 그래도 그중에 대한민국과 좀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확성기 문제죠. 확성기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지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새로운 우리 정부가 그걸 갖고 북한이 한번 대화를 하자라고 좀 제안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정말 막힌 거에 약간의 마중물이라도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우리가 하는 어떤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하는 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저는 제 판단이 틀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거의 뭐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북한은 반응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는 상당 부분 현재같이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과 이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북한과의 관계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을 뭐 4,500명 뺀다. 뭐 이건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충우도라는 리더십이 우리로서는 또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거론되고 실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또 백악관에서는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했는데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든지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코리아 패싱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은 이제 방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미국 측에서 중국을 주적 개념으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한미 동맹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이런 인계철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4,500명을 빼가지고 구함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전략적인 유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대만 사태에서 그걸 전제로 하고 저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건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하나의 항공은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시각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종의 어떤 협상 카드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을 한국에 더 부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시각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미국 내에도 있고 국무부가 생각하는 것,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미국 내의 정책 결정 구조가 굉장히 오히려 다양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차기는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100%. 그럴 경우에 지금의 구조 자체가 용속되는 건 아니다. 2, 3년 뒤에 적어도 중간선거 지난 다음에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너무 코너에 몰려가지고 한국이 압박을 받으면서 어떤 그 선택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몰려가듯이 이렇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박 교수님은 이 코리아 패싱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한미 관계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그런 만남도 연계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에서의 코리아 패싱 괜찮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트럼프 시기에는 모두가 다 패싱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우호국부터 다 패싱을 하는 거니까. 그 더군다나 2018, 19 그때랑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북 관계가 좋았고 한국이 미북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김정은이 그것을 사실상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했고 또 북한은 원하면 미국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과는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상소화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한미군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양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루 이틀의 협상용은 아니고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이건 민주당이 되던 공화당이 되던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의 방어 책임, 동맹국의 방어 책임은 동맹국이 주책임을 져라.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이미 많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가 됐어도 이 방향으로 갔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 위협 대비인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최선은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 둘 다 대응을 하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북한 위협의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자신들은 오히려 중국 대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오는 부담은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이 지정학적 그 브런슨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불침 항모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오히려 저는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역 사령관이 지상군 육군이잖아요. 근데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처음으로
북한 위협 대비 외에도 중국 위협 대비를 처음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2번이나 공식 성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워싱턴에서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육군으로서의 위기감이 있는 거죠. 잘못하다 보면 여기에 육군이 전부 다 철수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당연히 맞습니다.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 해협으로 내려오려면은 저희 북해 함대가 이 서해를 통과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기가 적절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그만큼 중국의 위협에 노출된 지역이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이 자신의 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자신들의 그 미국의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방어선은 일본이다.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선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미 다가왔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행한 배경에는 바로 이란의 핵이 있습니다. 북한도 핵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감안돼야 될 것으로 보였는데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한미든 한일이든 한중이든 다자 외교든 어떤 점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지 짧게 한 말씀 먼저 양교수 교수님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과 한국 정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또 협력은 지켜나간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 국가의 관계를 선린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원칙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윤석열 외교 가치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이질적이었거든요. 이전에 같은 보수 정권이라도 그런 그 가치관 외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다시 이제 국위 외교, 실용 외교를 강조하지만 원위치도로 제 자리를 다시 잡았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국민들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전제로 해가지고 주변 국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만들어 나가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우 교수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국 정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동맹이 변환되고 있고 거기에 미중 간의 갈등은 더 첨예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경제적인 그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고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또 실용 외교도 바로 국민을 위한 또 외교 또 국가의 또 생존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외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